여기 600원짜리 빵 하나를 구걸하다 쫓겨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손목에는 30년 전 멈춰버린 낡은 시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이 낡은 시계 하나가 어떻게 노숙자의 인생을, 그리고 대한민국 재계 10위 여성 CEO의 인생을 성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가슴 시린 진실의 문을 지금 엽니다. 2024년 겨울, 서울 청담동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89살 김영석 논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군용 깔깔이 위로 걸친 얇은 외투는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흘, 그가 물 한 모금 외에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시간입니다. 폐지가스는 폭락했고 쪽방촌 월세를 내고 나니 주머니엔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춥다. 너무 춥고 배가 끊어질 것 같구나. 누인의 흐릿한 눈에 길 건너 통유리로 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환풍구를 타고 흘러나오는 갓 구운 빵 냄새. 그 냄새는 노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염치도 자존심도 생존 본능 앞에서는 사치였습니다. 노인은 홀린 듯 무거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뺨을 녹였지만 카페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명품 패딩과 코트를 입은 손님들 사이에 등장한 냄새나고 초라한 노인.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 같았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냄새,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아. 직원들 뭐해? 저런 사람 안 맞고. 노골적인 수근거림, 코를 막고 인상을 쓰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김노인의 굽은 등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빵 냄새가 그를 카운터로 잡아 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불을 걷는 듯한 수치심이었습니다. 반질반질한 대리석 카운터 앞에 선 김노인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개, 50원짜리 2개, 그리고 10원짜리들.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진 동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카운터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저기, 아가씨, 제일 싼 빵 아무거나 하나만 주게. 남은 거라도 좋으니.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최 매니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놓인 동전들을 마치 오물을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무슨 무료급식소인 줄 아세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동전 챙겨서 나가세요. 아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없나 해서. 아, 진짜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냄새 난다고요. 지금 손님들 다 나가시는 거 안 보여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영업 방해, 경찰. 평생 법 없이도 살았던 김노인에게 그 단어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지네 거지. 청담동 바닥에 왜 거지가 들어와? 매니저님, 소금 뿌려야겠어요. 김노인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전쟁통에서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닌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김노인이 손을 허우적대다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짤그랑. 그는 엉겁결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작은 동전 한 늪이라도 잃어버리면 내일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구두, 반짝이는 부추들이 그를 애웠었습니다. 바닥을 기는 노인을 보며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입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건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절망감.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또각, 또각, 또각. 소란스러운 카페의 공기를 가르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선 김노인의 등 뒤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서영 대표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패션 기업 CEO이자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 매니저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언제 오셨습니까? 서영은 매니저의 인사를 무시한 채 바닥에 엎드린 김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을 넘어선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굽혀 노인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 매니저, 자네 눈엔 이 어르신이 쓰레기로 보이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불쾌해하셔서. 불쾌? 지금 내 눈에 제일 불쾌한 건 손님을 짐짝 취급하는 자네의 그 천박한 태도야. 서영은 자신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의 흑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바닥이 찹니다. 아니요. 내 손이 더러워서 부인 옷벌입니다. 놔두시오. 김노인은 황송해서 손을 빼려 있지만 서영은 더 꽉 잡았습니다. 사람 손이 흙 좀 묻었다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마음이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손님들은 슬그머니 휴대폰을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 뭐하고 있어? VIP석으로 모셔. 네? 하지만 저 차림으로. 이 카페에서 제일 따뜻하고 좋은 자리, 그리고 갓 구운 빵이랑 따뜻한 수프, 스테이크까지 제일 부드러운 걸로 준비해. 계산은 내달아 놓고.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매니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영은 김노인을 부축해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에 있던 그를 이 낯선 여인이 천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양송이 수프와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체면도 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우거. 허겁지겁 빵을 씹어 삼키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수프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체하십니다.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서영은 묵묵히 물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노인의 모습에서 오래전 떠나보낸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닦으라고 서영이 냅킨을 건넸습니다. 김노인이 냅킨을 받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해진 소매가 살짝 걷히며 가늘어진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 채워진 낡고 유리가 깨진 가죽 시계. 순간 서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저 시계는?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전쟁 같은 반대 속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니셜이 새겨진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서영의 손에서 냅킨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영의 귀에는 카페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그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막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시계가 왜? 서영의 시선이 노인의 얼굴과 시계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전부였던 그 남자와 저 늙고 초라한 노인의 눈매가. 어르신, 서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예? 이 고물 시계 말이요.
김노인은 부끄러운 듯 소매를 황급히 내리려다 서영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시계알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이건 내 아들놈이 남기고 간 유품이라오. 죽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못나서 버리질 못하고 차고 다닙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서영은 노인의 허락도 기다리지 못하고 홀린 듯 시계를 잡아 뒤집었습니다. 녹이 쓴 시계 뒷면. 그곳에 희미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이니셜. LMWN LSY 1994. 이민우 그리고 이서영. 1994년 겨울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서로의 이니셜을 새겨 선물했던 그 시계가 맞았습니다. 서영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혹시 아드님 성함이 이민우, 민우 씨 맞나요? 아니, 부인이 그걸 어찌 아시오? 내 죽은 아들 이름을. 노인의 대답은 확인사살이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 큰 소리를 냈지만 그녀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이서영 대표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첫사랑 민우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좀... 서영은 도망치듯 비상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김노인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노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알 속에서 죽은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을 구해준 그 귀부인이 30년 전 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잔혹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겨울, 서영은 23, 가난한 고학생이었고 민우는 26,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알바비 모아서 샀는데 비싼 건 아니야.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선물,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을 직접 핀으로 긁어 새겨 넣었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나한테는 롤렉스보다 더 귀해. 평생 차고 다닐게. 내 심장 쪽에 제일 가까이 둘게.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시절.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너무나 높은 벽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우리 민우를 넘봐! 민우의 어머니 홍 여사는 서영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돈봉투를 서영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먹고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랐다며. 돈 필요해서 우리 아들 꼬신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영이 그런 여자 아니에요. 시끄러워. 너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누리는 거 저런 애랑 어울리면 다 뺏을 줄 알아. 서영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더러운 욕망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아버지 김영석, 즉 김노인은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집안의 실세인 아내 홍 여사 앞에서는 기 한 번 펴지 못하는 유약한 가장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서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 힘으론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비겁한 침묵, 아들을 지지해주지 못했던 그 순간의 방관이 훗날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을 뛰쳐나와 서영을 찾아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골목길 가로등 아래. 서영아, 우리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자. 나 부모님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어. 너 없으면 나 죽어. 민우 씨, 하지만 나 믿지? 이 시계 걸고 맹세해. 내가 평생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민우는 서영이 선물한 시계를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결국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속한 새벽, 부모님 몰래 차를 끌고 서영에게 가던 민우. 그날따라 유난히도 굵은 겨울비가 내렸고 얼어붙은 도로는 마치 악마의 혓바닥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서영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지만 민우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길 위에서 그의 시간은 26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손목에 서영이 준 시계를 찬 채로 말입니다. 민우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너 때문이야! 네가 그깟 계집애 반대만 안 했어도! 아니, 네가 막았어야지! 넌 애비도 아니야! 아들을 잃은 홍 여사는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주검 손목에 채워져 있던 그 시계. 죽는 순간까지도 서영을 향해 달려갔던 아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죄인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김노인의 삶도 멈췄습니다. 그는 회사 일도 내팽개치고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가 서영을 탓하며 저주를 퍼부을 때마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다 부질없어. 민우가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결국 1997년 IMF 외환위기와 함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으리으리했던 성북동 저택 곳곳에는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소. 정처 없이 떠돈 게.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 어미는 충격으로 정신을 반쯤 놓았고 나는 죄책감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소. 이 시계만 보면 꼭 우리 민우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팔지도 못하고. 서영인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민우의 가족이 이토록 차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지금 혼자 지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가 아니요. 네? 집사람, 민우 어미 말이요. 저기 근처 공원에 있어. 내가 빵이라도 하나 얻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무 늦어버렸구려. 사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30년 전 자신에게 돈봉투를 던지며 모욕을 줬던 그 서슬퍼런 홍여사. 그녀가 지금 저 차가운 겨울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니? 서영의 내리에 30년 전의 독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민우가 그토록 아꼈던 가족. 그들이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어딜 말이오. 어머니, 뵈러 가야죠. 이대로 두 분을 길바닥에 둘 순 없어요. 제가 민우 씨 대신 효도하게 해주세요. 서영은 두려움을 삼키고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30년 묵은 악연의 고리를 끊으러 갈 시간입니다. 따뜻한 카페를 나와 걷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 그 길은 30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저기라우.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은 명품관 건물 그림자에 가려진 어두운 소공원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적막하고 차가운 곳. 서영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보, 나왔소. 김노인의 부름에
벤치 위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덩어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신문지와 낡은 담요를 걷어내자 드러난 얼굴. 서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꼿꼿하고 서슬퍼렇한 성복동 사모님, 홍 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눈빛마저 흐릿해진 앙상한 노파 한 명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좀 얻어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동사무소에서 나왔어? 나 안 가. 시설 안 간다고. 홍 여사는 서영을 보자마자 경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낯선 부티나는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게 본능적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정해요, 여보. 이분이 우리한테 밥을 사주셨소. 그리고 김노인이 날끝을 흐리며 서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뭐? 어머니? 저 서영이에요. 30년 전 민우 씨가 사랑했던 이서영이요. 그 이름.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이름. 홍 여사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서영은 가난하고 비루한 고학생이었는데 눈앞에 있는 여인은 자신보다 더 귀티나는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그 물귀신 같은 년! 30년이 지났어도 홍 여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독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꼴 구경하러 왔어? 그래, 나 망했다. 내 아들 잡아먹더니 이제 나 비웃으러 왔냐? 홍 여사는 악을 썼지만 서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 여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비웃으러 온 거 아니에요. 민우 씨가 보고 있잖아요. 저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가시죠, 따뜻한 곳으로. 뭐? 모시러? 서영의 뜨거운 눈물이 홍 여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복수? 원망?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남긴 가장 아픈 유산인 두 노인을 서영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영이 선택한 품이 끈 복수이자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서영의 집은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한 궁궐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김 노인과 홍 여사는 감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발에서 나는 악취가 이 깨끗한 집을 더럽힐까 봐서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버님. 여기가 이제 두 분 댁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발 씻고 들어가야 하는데? 김 노인이 쭈뼛거리자 서영은 직접 홍 여사의 더러운 신발을 벗겨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씻는 건 안에서 하시면 돼요. 홍 여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0년 전 서영을 내쫓을 때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밀쳐냈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노부부의 몸에서 10년 묵은 거리의 때가 검은 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김 노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우여, 보고 있느냐? 네 처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서영이 준비해둔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두 사람. 비록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씻고 나니 예전 성복동 시절의 기품이 아주 조금은 엿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이천 쌀밥과 뜨끈한 소고기 뭇국, 그리고 조기구이가 차려졌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나 무료 급식소 밥만 먹던 그들에겐 꿈같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서영이 조기살을 발라 홍 여사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숟가락을 든 채 덜덜 떨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난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어. 여보, 왜 그려? 어서 들지 않고. 염치가 있지. 내가 사람년이면 이걸 어떻게 먹어?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돈봉투 던지면서 꺼지라고 했는데 밥상이 웬 말이야. 홍 여사는 결국 식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큰 것은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저 미워서 차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민우 씨 밥상 차려준다고 생각하고 차렸어요. 서영은 홍 여사의 앙상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그래야 민우 씨한테 덜 미안하죠.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그냥 가족으로 살아요. 네? 홍 여사는 서영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공원 바닥이 아닌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들의 방문을 조용히 닫으며 하늘에 있는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우 씨, 나 잘했지? 다음 날 아침 서영이 거실로 나왔을 때 홍 여사는 한참 동안 민우의 사진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간직해온 젊은 날 민우의 사진. 민우야, 못난 어미가 이제야 왔다. 따뜻한 밥 얻어먹고 뻔뻔하게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홍 여사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얼굴, 그러나 꿈에서조차 죄스러워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요. 서령아, 내가 면목이 없다.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도끼가 빠진 홍 여사는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서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어요? 제가 고아라서? 돈이 없어서? 그게 정말 다였나요? 질투가 났다. 네? 민우 그 녀석, 내 앞에서는 항상 어려워하고 긴장했었는데 너랑 있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더구나. 그게 미웠어. 홍 여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신분 차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을 뺏겼다는 어머니의 비뚤어진 소유욕과 질투심이 그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널 인정하면 내 아들을 영영 뺏길 것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모징에 굴었다. 천벌 받을 짓이었지. 그리고 민우가 죽던 그날 밤, 홍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가 널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설 때 내가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 나가면 죽어버리라고.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그게 내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홍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빗길 사고로 죽은 것은 사고였지만 홍 여사는 자신이 내뱉은 저주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3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 아들 내가 죽인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민우 씨, 어머니 원망 안 했을 거예요. 사영은 홍 여사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큰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걱정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 민우 씨가 제일 슬퍼할 거예요. 서영아, 정말 날 용서해 주겠니?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라뇨. 우린 그냥 서로가 너무 아팠던 거잖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묵은 앙금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의 30년 전쟁은 비로소 화해로 막을 내렸습니다. 폭풍 같은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펜트하우스에도 평온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김노인과 홍 여사는 난생 처음 보는 대형 TV 앞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등 까시고 배부르니 꼭 천국 같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청년, 지훈이었습니다. 김노인과 홍 여사는 엉겁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지훈아, 왔니? 인사드려.
이분들은 서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따뜻한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정말 많이 신세졌던 은인분들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실 거야.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영 어머니 아들 박지훈입니다. 아, 아들? 홍 여사는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결혼을 했던가? 아니면 혹시 민우의 핏줄인가? 하지만 지훈의 성은 박 씨였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지훈이 제가 15년 전에 가슴으로 낳은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봉사하다가 눈망울이 민우 씨랑 너무 닮아서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서영의 고백에 홍 여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반대해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서영은 홀로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고아였던 아이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요. 제가 힘쓰는 건 또 잘합니다. 지우는 넉살 좋게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두툼한 젊은이의 손.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고맙네. 참말로 고마워. 훤칠언이 아주 잘생겼구먼.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닮아서 인물이 좀 좋죠? 지훈의 너스레에 얼어붙어 있던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죽은 민우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딱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식구가제였습니다. 지훈아, 고기도 좀 더 먹어라. 홍 여사가 슬그머니 지훈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마치 죽은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주듯이 말입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김노인과 홍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나갑시다. 그래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건 염치가 없는 짓이지. 다 늙어서 자식 벌되는 아이한테 얹혀 사는 것도 할 짓이 못 돼요.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우를 볼 면목을 위해서라도 남은 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할 말이 있다.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 너무 편해서 탈이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그만 나가보마. 내 몸도 많이 좋아졌고 폐지라도 다시 주우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으니. 네? 나가시다뇨? 그 몸으로 폐지를 줍겠다뇨? 절대 안 돼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서영은 펄쩍 뛰었습니다. 다시 그 차가운 거리로 내보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영아, 그런 게 아니다. 홍 여사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끼 어린 시어머니가 아닌 인생의 끝자락을 정리하려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렇게 호강만 누리다 가면 나중에 저승 가서 민우를 어떻게 보겠니? 우리 힘으로 작게나마 우리 보금자리에서 밥 해먹고 청소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가고 싶다. 그게 우리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 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고집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존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두 분 뜻이 정 그러시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집은 제가 구해드리는 곳으로 가셔야 해요. 폐지 줍는 것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소일거리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제가 봐둔 곳이 있거든요. 아이고, 서영아. 거절하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민우 씨가 저한테 남겨준 시계 그 값은 치르게 해주세요. 며칠 후 서영은 두 사람을 데리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지택가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들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는 예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우리한테 이런 집이?
김노인과 홍 여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성북동 저택보다 지금 이 작고 따뜻한 집이 그들에게는 더 큰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들의 진짜 노년의 삶이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파란 대문이 있는 아담한 집. 할아버지, 이거 어디다 둘까요? 제가 힘쓰는 건 전문입니다. 지훈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짐을 날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노인과 홍 여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삶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허리 다칠라. 쉬엄쉬엄 해라. 여보, 여기 벼 뜨는 것 좀 봐요. 여기에 상추랑 고추 심으면 딱이겠어요. 평범한 일상.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사는 냄새가 마당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는 얼추 끝났고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영은 두 사람을 가장 안쪽, 남향으로 창이 난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볕이 제일 잘 드는 방이구나. 네, 그리고 여기 주인은 따로 있어요. 서영의 말에 노부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통기타 하나와 빛발의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건 우리 민호 기타? 대학가요제 나간다고 밤낮으로 튕겨대던 그 기타. 집안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민우 씨 떠나고 제가 몰래 챙겨뒀었어요. 언젠가 두 분 다시 만나면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내 새끼.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앨범 속에는 20대 시절 민우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늘 주눅 들어 있던 아들이었지만 서영이 찍어준 사진 속 민우는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민우가 여기 다 있네. 서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죽은 자식을 네가 살려놨어. 김노인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재회의 기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쳐볼까요? 저도 기타 좀 치거든요. 지훈이 기타를 잡고 서툴게 코드를 잡았습니다. 띵, 띵. 투박한 기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민우가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홍 여사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우야, 이제야 우리 식구가 다 모였구나. 거기서도 보고 있지? 새 집에서의 첫날 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었고 그 추억은 그들을 지켜주는 단단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파란 대문집 마당에는 초록색 생명이 가득 찼습니다. 허허, 요 녀석들 아주 실하게 자랐네. 오늘 지훈이 녀석 오면 고기쌈 실컷 먹이겠구먼. 1년 전 추위에 떨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노인의 얼굴은 이제 없습니다. 흙을 만지고 생명을 피우며 김도인은 다시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어디 간 좀 볼까? 딱 좋네. 과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모님 홍 여사는 이제 동네에서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홍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 그 소박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속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에 담근 김치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왔냐? 어서 와라, 배고프지? 지훈이 홍 여사를 번쩍 안아올리자 마당에는 웃음꽃이 터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른한 오후, 김노인은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깨진 유리를 고쳐준 덕분에 30년 만에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니? 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서영이와 지훈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이렇게 힘차게 흐르고 있단다. 어쩌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600원짜리 동전 한 잎을 건넬 수 있는 용기, 더러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 작은 사랑들이 모여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혹시 멈춰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봄날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멈춰버린 시계, 다시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